아주 먼 옛날 이 한반도와 요령 지역에서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그 이름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과 유물, 유적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 고조선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고조선에 관한 주된 관심은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 또 국가 체제가 어떠했는지 등에 머물렀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하나둘 발굴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조선 시대에 철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은 말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기간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청동기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부터 무려 4000년 전까지입니다. 상당히 아주 오랜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과연 고조선 시대 사람들도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자,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시대의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검단리 마을엔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논밭에서 지난 1990년 아주 오래된 유적이 드러났다. 4,000평 크기의 전망 좋은 언덕.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청동기 시대 마을터였다. 검단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 부산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석검을 비롯해 그 대부분이 돌로 만든 석기들이다. (2600년) 전 검단리 사람들이 사용했을 이 유물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청동기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 3개월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검단리 마을에선 93개의 집터가 드러났다.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정사각형 모양의 집터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집터엔 똑같이 4개의 구멍이 보인다. 구멍의 위치도 정사각형 강모서리의 안쪽으로 일정하다. 이 구멍은 무엇일까? 주거지 내부에서 기둥이 설치되어야만 되는 그런 지점에 일단 정형화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집으로 가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둥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나오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유추해가 볼 때 기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집터에서는 기둥의 재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기둥의 탄화제였다. 이 탄화제를 분석한 결과 기둥은 참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밝혀졌다. 주거지 터는 모양에 따라 그 크기도 다양한데 정사각형의 집은 대체로 대여섯평 크기라고 한다. 5명 내지 6명 정도로 보는데 그 하나하나를 좀 더 발굴된 흔적을 토대로 정사각형의 집을 복원해봤다. 먼저 땅을 파고 4개의 참나무 기둥을 세운 후 다시 여러 개의 보조 기둥을 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 혹은 갈대를 엮어 지붕과 벽을 삼았을 것이다. 검단리 마을에선 기둥구멍이 6개 이상인 집터도 많이 발견됐다. 대체로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6개의 주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직사각형의 집은 정사각형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방형에 있어가지고 정방형하고 긴 이제 장방형,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단계에 서로 상호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어떤 용도상이나 또는 시기적인 차이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있어가지고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거지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속되는 주거지인가 하는 그런 차이고 내지는 그 안에서 좀 더 위치적으로 중심되는 위치와 약간 이제 좀 신분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약간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위치로 볼 수 있겠죠. 크고 작은 사각형 집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터에서 특이한 형태의 집터가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원형 집자리다. 두 개의 기둥으로 간단하게 지은 이 원형의 집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집보다는 앞선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울주 검단리에는 청동기 시대 마을이 있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 집의 규모를 달리했던 이 검단리 마을엔 모두 93가구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이 울주 검단리 마을의 집입니다. 기원전 5, 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집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참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집 내부가 한눈에 다 보이는군요. 원룸 형식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한켠에 보면은 아주 평평한 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서 이 갈다만 칼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곳은 아마 석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덕이 만들어져 있군요. 이 화덕을 이용해서 음식도 만들고 아마 추위도 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당시 사용했을 그러한 토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군요. 그리고 이 음식물을 저장해 놓은 이런 항아리들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또 이 집 주변을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쭉 홈을 파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그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물을 사용한 후에 그 물을 간편하게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런 배수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집 내부를 둘러보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둘러본 것은 이 생활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마을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청동기 시대의 마을을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남강의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몰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실시됐다. 놀랍게도 그곳엔 구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이르는 거대한 유적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인 이곳은 기원전 5세기 청동기 시대의 마을터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마을엔 눈에 띄는 독특한 시설이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도랑이다. 사람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도랑은 길이가 300m. 마을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이 도랑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폭이 2m에 깊이는 1.5m의 도랑을 건너는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도랑의 모양도 특이하다. 윗부분은 폭은 넓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V자형이다. 인공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는 환호 유적이 되겠습니다. 환호 유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깊이 파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방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도랑은 환호, 즉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어 시설물인 것이다. 그런데 환호 바로 옆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이번엔 커다란 구멍자리였다. 원형 또는 사각형의 이 구멍들은 나무 기둥을 세운 흔적으로 보인다. 마을을 빙 둘러 세워놓은 나무 기둥. 그것은 목책이었다. 그 환호가 1차 방어 시설이 되면은 이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2차 방어 시설로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방어책이 되겠죠. 남강의 청동기 시대 마을은 환호와 목책 두 단계의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환호는 적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방어물이다. 그리고 이 환호 바로 안쪽에 높은 목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2차 방어물인 것이다.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 적의 공격은 물론 돌과 화살을 막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남강마을의 방어 시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을 안쪽으로 발굴에 들어가자 중간 지점에서 깊은 구덩이들이 발견됐다. 크기와 구조가 마을 입구의 환호와 같았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환호인 것이다. 그런데 깊은 구덩이를 둥글게 이어놓은 이 환호는 뜻밖에도 두 줄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이 마을은 입구에 큰 환호를 만들고 마을 중간 지점에도 두 줄의 환호를 설치해 놓은 것이다. 외부의 적이 1차 방어선을 뚫는다 해도 마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렇듯 남강마을은 2중 3중의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마을 안에서는 주거지터와 함께 각종 물건을 만들었던 공장터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 내에서는 저렇게 큰 지석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공장터 중에서 큰 규모에 속하는 이곳은 석기 제작소다. 2500년 전 청동기인들이 석기를 만들었던 이 공장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제품입니다. 만들다가 만 거죠. 어떤 반제품? 이 화살 촉을 만들다가 만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경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갑니다. 이렇게 갈죠. 갈아서 자기 모양을 만들어 가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이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물을 적신 다음에 최후의 공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돌을 석재를 만들어 구해서 갈아서 가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석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 단계마다 일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 공장터에서 발굴된 유물들로 보아 각 공장마다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 칼, 돌, 화살 등 석기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석기 제작소와 함께 옥제품만을 생산했던 옥 제작소도 있었다. 그리고 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토기 제작소도 발견됐다. 사람들이 아마도 그 공간을 분할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집자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작업 공간, 이어서 그 이제 묘역이 설치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네요. 대단히 큰 마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그 뭐 묘지나 주거지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큰 집단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밑에 각기의 어떤 분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기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청동기 마을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마을 입구에 옥 제작소가 있다. 마을 중간 지점에 이르면 토기 제작소가 보인다. 이곳을 지나 다시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석기 제작소를 만날 수 있다. 분화된 작업 공간과 함께 철저한 방어 시설을 갖춘 남강마을. 이것이 2500년 전 청동기 시대 마을의 모습이다. 이곳은 진주 남강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의 마을입니다. 환호와 목책으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방어 시설을 해놨는데요. 이런 방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방어 시설을 갖출 정도라면은 이 마을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즉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마을을 부유하게 만든 그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군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월 모양의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 아주 그 독특한 모양의 돌입니다. 이것은 반월형 석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저 이 한 조각의 돌처럼 보이지만 이 반월형 석도는 이 고조선 시대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농기구가 나왔다는 것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엔 흥미로운 청동기 시대 유물이 있다.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청동기 겉면엔 특이하게도 농사와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그림 속에 청동기 시대 농경 수준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농경문 청동기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곡식을 항아리에 저장하는 사람의 모습, 괭이 모양의 농기구를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따비로 보이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 가늘게 줄이 쳐진 이 네모난 모양은 무엇인가? 청동기 시대의 밭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진주 남강 대평리 유적에서 수만 평에 이르는 반유적지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 대평리 밭터엔 놀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폭 30cm의 고랑과 50cm의 두둑, 즉 반리랑의 흔적이었다.
청동기 시대 대평리 사람들이 어떻게 밭농사를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굴에 참여했던 경남대 박물관 팀을 찾았다. 여기에서 밭이 나온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평리 밭에 있는 일항의 흔적은 당시 밭농사의 수준이 꽤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 여기 이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제 잡초가 밭에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데, 그걸 막 규칙적으로 어떤 이 잡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지력을 전부 잡초한테 뺏기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랑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이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막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막 작물을 열을 지어서 쭉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나중에 어떤 뭐 수확이라든지 그런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평리에서는 수백 점의 경장용 석기가 출토됐는데 그중에 반월형 석도가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농기구로 주로 이삭을 따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끈을 끼워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마모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면 마모가 이렇게 마모가 돼 있대요. 여기 달아 있죠. 그러니까 끈을 이렇게 끼고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끈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럼 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워서 잡고 곡식에 이렇게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 줄기만 이렇게 훑어낸다고? 따는 거죠. 반월형 석도는 이렇게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 동그란 고리를 만든 후 그 고리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사용했던 것이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밀. 대평리에선 많은 종류의 탄화된 곡식 알갱이들이 출토됐는데 현재 확인된 곡식으론 보리와 밀, 기장과 조 등 1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곡식이 있는데 바로 이 쌀이다. 하지만 이것이 밭벼인지 아니면 논농사의 흔적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청동기 시대에 논농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유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울산 무거동. 지하 130m 지점에서 26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논유적이 발굴됐다. 토양 분석 결과 벼의 꽃가루와 함께 피의 꽃가루 그리고 진딧물의 유충도 확인됐다. 논자리가 분명했다. 자연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 논흙에 남아있는 이 벼의 화분, 꽃가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플란토팔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그런 꽃가루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 저희들이 조사했던 그 논흙에서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논바닥에서 어떤 이 경작 도구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람 발자국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직사각형을 이루고 논둑이 존재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댄 흔적이 보이는데 논둑의 중간엔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를 터놓았다. 농사의 수준은 아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아마 농사에서 나온 어떤 이 곡물들을
뭐 토기 속에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화덕 시설을 만들어서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흔적들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마 어떤 이 그런 환경의 문제부터 포함해서 조리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이 지금의 어떤 농촌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5, 6세기 고조선 시대의 농경은 이미 수준 높은 단계에 올라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밭일항을 만들어 잡초를 제거하고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여 생산력을 높였다. 그리고 당시로선 최첨단 산업인 논농사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수준 높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짓긴 했지만 논에 물을 대고 또 밭에 일항을 내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나 수수, 조 같은 곡물을 그들도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또 이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농기구도 낫이나 괭이같이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런 농기구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먼 상상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이 고조선 사람들의 삶이 이제 점점 우리 손안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농사를 잘 지은다는 것은 돌로 석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기온이 언제 올라가는지 또 비가 언제 내리는지 그래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를 잘 안다는 것은 곧 하늘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고조선 사람들은 천문관측을 했을까요? 창원 덕천리. 지금은 군부대 병참기지가 들어선 이곳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있다. 바로 이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무게만 해도 35톤에 이르는 이 거대한 고인돌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작다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 이러면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땅 밑으론 모두 4개의 단을 파고 맨 아래에 무덤방을 놓았다. 시신이 있는 무덤방을 덮은 후 차례로 돌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덮개 돌을 얹는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인돌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었다. 구조뿐만 아니라 이 고인돌 유적엔 또 다른 독특한 흔적이 있는데 바로 이 석축의 흔적이다. 이 석축은 고인돌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데 현재 발견된 길이는 남북 56m, 동서 17m에 이른다. 원래 형태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석축을 쌓고 그 외곽엔 넓은 도랑을 파놓았다. 이것은 거대한 묘역이자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고인돌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의 한 편을 측정한 결과 정남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밤에는 물론 북극성이나 북극성을 잡아서 북쪽 방향을 잡았겠지만 낮에는 정확하게 태양의 운행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다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나무 끝이 향하는 그림자를 쭉 찍어나가 보면은 원과 만나는 두 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 두 점을 수직 2등분했을 때 가리키는 방이 정확한 북쪽입니다.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고대로부터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천체 관측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북대 박물관 팀은 지난 1978년 대청댐 수몰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을 발굴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이한 판자돌이 출토됐다. 무덤 위에 덮은 큰 돌이에요. 고인돌, 지성묘라고 하는 게 덮개돌이죠. 이것이 가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로 그 판자돌이다. 돌 표면엔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흔적으로 보인다. 이 구멍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별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면과 둘레를 만드는 데는 손질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판판한 면에 이런 그 구멍보다는 굼인데 이 굼이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 쪽으로 관찰이 되고 또 이미 이렇게 배일됐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인위적인 배일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이제 별자리일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죠. 저게 그러면 모든 이 별자리 도면을 다 뒤집어 이것이 과연 별자리인지 천문학자의 자문을 구했다. 이용복 교수가 판자돌에 있는 구멍을 연결하자 별자리가 그려졌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까지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것은 바로 북두칠성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고인돌 위에 그려진 북두칠성이 실제 별자리와 그 모양은 물론 별과 별 사이의 간격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실제 북쪽에 나타난 그 별을 반대로 우리가 거울을 비췄을 때 모습이 대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대략 찾아본 북두칠성인데요. 이런 모습의 별자리가 이 특히 이 북한 지역에 있는 평양에서 발굴될 때는 그 고인돌 표면에도 이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별자리는 암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북 신흥리 마을 뒷산에 서 있는 오줌 바위. 암각화 전문가인 이하우 선생은 이 바위의 한쪽 귀퉁이에서 별자리 모양을 발견했다. 이것은 카시오페아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오줌 바위에는 카시오페아 외에도 여러 개의 다른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러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이어서 쭉 바로 나가버릴 것 같으면은 이 어느 지점에는 북극성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찾아낸 바위 구멍이 이 구멍입니다. 이것을 북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중간에 바위 구멍이 있고 둘레는 동심 원을 하나 세게 놨죠. 북극성의 맞은편엔 익숙한 모양의 그림이 있었다. 카시오페아의 대척점에서 찾아낸 유판 형상이 이거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천하는 그러한 북두칠성의 별자리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고대의 유적에서 나타나는 윳판의 모양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하우 선생은 이 윳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의 운행을 표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윳판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그림이란 것이다. 이하우 선생은 오줌 바위의 한쪽 끝에서 또 다른 별자리를 찾아냈다. 여기 남쪽 하늘에 삼태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전갈자리라고 했다. 연결되면 이런 바위 구멍들과 연결되어서 전갈자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반을 도면화한 것이다. 이것을 실제의 전갈자리와 비교해봤다.
모양이 거의 일치했다. 선사 사회에서 농경과 관계 있지 않을까. 여름철에 파종한 이후 곡물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성장하는 시기에만 정갈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별자리를 새긴 선사인들의 마음속에는 농경에 대한 어떤 기준점, 그리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좀 더 과학 영농을 할 때 별자리를 이용했다는 증거물로서 정갈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리 오줌바위에는 여름 별자리인 전갈자리를 비롯해 북극성을 중심으로 대칭점에 서 있는 카시오페아와 북두칠성도 정확히 표시돼 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안남도 용덕리에서 출토된 고인돌에도 북극성을 기준으로 11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이미 기원전 10세기에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평양 용덕리에서 발굴된 고인돌의 덮개돌에 이런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별자리의 모양이나 이 광도에 따라서 그 크기까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별자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천체 관측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는 이 천체 관측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절기를 파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를 알 수 있었고 방향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모두가 천체 관측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고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북쪽에 있는 중국 길림성 성성초. 이곳에서 기원전 8세기경의 고조선 유적이 발견됐다. 这个坑哈，就是原来就是这石头棺材，哎，这大扁石哈下面那个都是水土流失，都算这个一左方围一左右全是，哎，都在这一左右。什么时候发现的呀？这个也就是在70几年就发现的吧，大约70几年吧。这修水库之后， 2800년 전의 이 고조선 무덤에선 비파형 동검과 함께 아주 희귀한 유물이 출토됐는데 바로 고조선 시대의 천조각이었다. 당시 중국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개털과 양털을 섞어서 짠 모직물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다양한 섬유의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사람들은 복식의 재료로서 가죽이나 또 모직물 또는 마직물, 그다음에 그 비단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비단은 중국에서부터 온 섬유고 저희도 중국과 같은 서기전 2700년경부터 이 누에를 키우고 그 실크 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라든가 견 섬유와 다른 고조선만이 갖는 고유한 그런 그 실크 섬유들을 다양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조선의 유물 중에는 가락바퀴, 즉 실을 감는 기구인 방추차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직물 기술이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대안리 고분벽화엔 배틀이 그려져 있는데 경사가 완만한 이 배틀은 고조선의 배틀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사용한 중국의 배틀이다. 고조선의 것과는 달리 배틀의 경사가 가파르다. 고대 중국과 고대 한국의 직기 구조상의 차이는 고대 한민족들이 오랫동안 고유한 그 직기로서 직무를 생산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 시대의 직물과 당시대의 중국에서 출토된 그 직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조선에서 생산한 모직물이나 또는 면직물, 마직물 또는 그 비단 섬유 등이 훨씬 그 현대 섬유에 가깝고 그 고구려 초기 유적. 직물 기술이 발달했던 고조선의 의상은 어떠했는지 알기 위해 박선희 교수의 자문을 구했다. 고구려 벽화고분인 안악 3호분엔 고조선의 의상을 계승한 복식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도세 맨 옷고름과 왼쪽 여밈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의상의 특징이다. 고조선의 유물과 자료를 통해 당시 의상을 복원해봤다. 겉옷에 따라 두루마기 또는 저고리와 바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한 가지 색의 단정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옷은 겉옷만이 크게 강조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갖습니다만 우리 옷은 겉옷 속에 겉옷보다 옅은 색의 그 속옷을 단정히 입어서 단아한 느낌을 주고 또 앞 여밈새에 옷고름을 달기도 해서 더욱더 그 우아한 처리 방식을 갖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관자에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찍이 직물 기술이 발달한 고조선이 표범 가죽과 모직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조선이 수출 국가였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을 것이다. 중국 대련시에는 수출국 고조선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 있다. 대련시 여순박물관에는 기원전 7, 8세기 고조선 유적으로 밝혀진 강상무덤의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무덤에서 한꺼번에 150명의 인골이 발굴되면서 순장무덤이란 주장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성격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무덤의 주인이 이 지역의 세력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강상무덤의 유물에서 중국 전한시대의 화폐인 오수전이 출토됐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중국 연나라 시대의 화폐인 명도전도 출토됐다. 왜 이곳에서 중국 화폐가 나오는 것일까? 중국의 역사서 사기는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당시에 그 중국 화폐,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 화폐가 지금 북한 지역하고 만주 지역,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 내에서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한 유적에서 많이 나온 것은 5,000점, 4,000점, 3,000점 이렇게 출토되고 있고 200~300점씩 출토되는 유적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고조선이 아주 중국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을 수출했고 외화를 많이 획득했던 아주 그 외화 보유국이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했다. 대외 교류를 통한 부의 축적. 이것은 고조선이 강국으로 커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고조선은 수출 국가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출품으로는 모직물과 화살과 화살촉과 같은 무기류였다고 합니다. 고조선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중국 화폐들이 고조선이 수출국가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이 수출을 했다는 것은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쓰고 남는 물건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고조선은 국내적으로는 농경과 방직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고조선은 국가 체제가 보다 더 강력해졌을 것이고 국제적인 지위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고조선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고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그 한 지점인 전성기에 고조선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의 영토에는 수많은 거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조선의 세력권을 알려준다. 고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마을 연맹체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행정 조직이나 행정 체계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각 지역의 마을 연맹체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연맹체는 추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 중앙에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가 그들을 거느리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을 연맹체들을 그대로 지역의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요. 이것이 이제 거수국인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추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의 권력자로서 이제 거수라고 불리어지게 된 겁니다. 고조선의 거수국에는 고구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수도 중국 지반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바로 이 광개토 대왕릉비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엔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의 출생이 적혀 있는데 추모왕은 천재와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란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하백의 딸의 남편이 단군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추모왕은 단군의 자손, 즉 고구려는 고조선을 기승한 것이다. 고조선의 전성기, 그 중심지는 어디였는지 기록을 찾아봤다. 하지만 기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왕검성이라는 이름뿐이었다. 현재 북한의 학자들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단군릉이 있는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동강 남쪽에서 낙랑유적에 출토된 것으로 보아 왕검성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수도 왕검성이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연나라와 서로 각축할 정도니까 그때의 그 고유선은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큰 나라가 있다가 이 BC 4세기 말에서 BC 3세기 초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전국 연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고유선의 중심을 대동강 쪽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중국은 전국 칠흥이 각축을 벌이는 전국시대로 돌입한다.
그중 하나인 연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은 중심지를 대동강으로 옮긴다. 그러나 그 후 세력을 회복한 고조선은 연나라를 공격하여 그 동쪽 땅을 빼앗는다.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중국의 통일왕조로 들어선다. 당시 한나라를 위협했던 최대 적은 북쪽의 흉노와 동쪽의 고조선이었다. 당시 문헌사를 보면 고조선은 위만조선이었는데 이제 국가체제를 수립을 하고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남쪽 주변 지역의 오랑캐 국가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무역을 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차단을 하고 중개 무역을 하는 이런 이제 그 행위를 하죠. 그 다음에 흉노족과 연결을 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침공을 하는 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에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는 육군 5만, 해군 7천의 병력을 동원 고조선을 공격한다. 당시 한나라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양면 작전을 펼친다. 한나라 누선 장군 왕복은 7,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발한다. 그러나 의기양양하던 한나라 수군은 고조선의 기습 공격에 괴멸되고 만다. 또한 오만의 한나라 대군은 고구려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했지만 1년이 넘도록 함락시키지 못한 채 성 주위를 맴돌아야 했다. 이렇게 막강했던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내부 분열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08년 니계상 참이 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항복한다.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그 영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확대된 영역을 완전히 그 국가의 체제에 넣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한 가지 멸망 요인이 생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그 위만조선 시대에는 서북한 지역에만 국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강 유역의 진국, 또 동쪽의 고구려, 부여 등 여러 세력이 흥기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세력의 각축이 벌어져서 그런 그 각축 과정 속에서 위만조선이 멸망했죠. 오랜 세월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던 고조선. 고조선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까지도 고조선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조선이 신화 속의 국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5만 7천여 대군의 공격을 받고도 무려 1년 동안이나 버텨낸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난 후 이 고조선 땅에서 일어난 고구려, 신라, 부여는 단군의 후손을 자처하며 고조선을 계승해 나아갔습니다.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났어도 우리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고조선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던 그들은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세력권을 법으로 통제할 만큼 공권력이 확립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준 높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작업의 분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모직물 수출 국가로 부를 축적한 고조선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조선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내야 할 고조선의 비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비밀을 풀어내는 일,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빈 장을 채우는 일이자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